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사정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장 선거 도전하셨었는데요.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좀 반성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뭐 이제 드릴 말씀이 일단 없고요. 저는 크게 보면 어쨌든 선거는 우리 정부와 이 여당, 정부 여당이잖아요.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크게 봐서 국민들께서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견제가 필요하다. 예. 그럼 민주당이 좀 오만했던 겁니까? 우선 뭐 선거 시작할 때 광역단체장이 16개인데 15대 1 이렇게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려면 16대 0이 됐어야 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경북은 못 이기는 데잖아요. 그럼 16대 0이 될 리가 없는데 네, 처음부터 15대 1 이렇게 세팅한 것 자체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였다고 이제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 근거 없이 서울도 낙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 내내 사실은 아웃복싱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거 전략도 도대체 없고 그런 이제 지도부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그런 이제 선거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대구만 하더라도 이제 김부겸이냐 아니냐라고 선거를 끝까지 질문을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진숙이 어떻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하면서 사실 김부겸이냐 아니냐 그래서 김부겸을 한번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인물 투표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궐선거는 14개가 있긴 했지만은 그 부가적인 거였고 기본은 지방선거였잖아요. 지방선거 후보를 뽑을래 말래 이렇게 인물 투표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당 지도부가 마치 이번 선거를 무슨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승부를 거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이제 당과 당의 대결로 네. 가다 보니까 대구, 부산 이런 데가 이제 김부겸, 전재수 이런 인물에 대한 호불호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게 아니고 네, 이진숙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뭐 추경호로 보수를 다시 뭐 어떻게 모할 이제 재집결이죠. 그러니까 예, 보수 결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동훈, 박민식 네. 이런 논쟁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주제로 이렇게 이제 선거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선거가 이제 우리가 소개 성과를 못 거두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보이고 그게 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준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선거처럼 주목을 못 받고 또 여당 후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런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도부의 총체적인 무전략, 네. 무능력 이런 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대통령께서도 1주년 때 말씀하셨지만 선거 지면 10,000가지 이유가 나온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그 엄밀히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정세는 이제 최소한 100일 전부터 카운트를 좀 해보자면 내란 청산이 요구됐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돌려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그 1대1 구도로 갈 거다 상당히 좁혀질 거다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그리고 당시에서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우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부에서 전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이브해졌다. 예, 저는 뭐 아주 오만한 행태를 이제 우리가 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15대 1 네. 전망이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경우는 부동산 민심이 네.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특히 정부에게 네. 경고등을 켜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정부에서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반성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김용범 실장이 초과 세수의 사용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이제 우리가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치 이제 분배나 이후 선거 이후에 선거는 승리할 거고 네. 선거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로 네. 국정에 관심이 초점이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당연히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뉘앙스를 사실 풍기기도 했고요. 네. 또 토지 거래 허가제죠. 네, 네. 토호제.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실은 서울 곳곳에서 경고등이 왔었는데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정부가 좀 일종의 어떤 전향적인 네.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응도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강벨트에서의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도 성남 그다음에 뭐 네. 이제 용인 예, 경기 서남부. 안산 예. 뭐 하남 예. 이런 이제 한강벨트에 연동돼 있는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상당히 이제 부동산 민심 이런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정부와 여당이 같이 이제 민심의 결과를 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후에 이제 좀 더 겸손한 자세 네. 그리고 정말로 좀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좀 이렇게 새기는 네.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검토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아침 그 한겨레 신문에 경북대학교의 최한수 교수가 긴 리포트를 한바닥을 털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동산 정치 불패 보여준 서울시장 선거 뭐 이렇게 해서 20, 30대 남성층이 주도하는 세대의 균열이 분명히 존재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정치적 강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결과를 보면 나중에 이제 전수 조사를 별도로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20대 남성의 75%가 국민의힘을 그러니까요. 지지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는 재건축 단지가 예. 압구정동 전체를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85% 예. 정도가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예. 정말 이렇게 강남의 부동산 신화 예.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예. 지지를 몰아주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산 격차나 자산 불평등 이런 부분을 또 보여주는 네.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참 딜레마적 상황 예,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지 않은 일이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소유보다는 네. 좀 이렇게 아무래도 1인 1가구 이제 별로 보면은 1인 1주택 이상 가지는 거는 좀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네. 요렇게 이제 일종의 약간 도덕적 잣대 같은 기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 그리고 초과 세수가 올해 거의 뭐 내년이죠. 내년에는 100조 이상이 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돈이 흘러 넘치는 대한민국 그리고 주가가 8천을 넘는 네.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일종의 자산 시장이 뭐 부동자산도 있고 유동자산도 있는 것인데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네.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부동산에만 이제 전통적 시각을 그대로 고수할 건가 뭐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도착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노선. 민주당의 노선. 과거에는 이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선이.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혹자는 차제에 그냥 행정수도를 빨리 이전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논의가 앞으로는 본물처럼 나올 텐데요. 저는 당내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습니까?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앞으로? 생각하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그렇습니다.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왔던 게 다주택자가 약간 중과세를 받아야 되느냐 예. 많으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주택자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자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월세를 공급하는 네. 임대업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집을 어찌 보면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 부동산 안정뿐만 아니라 거주 안정에도 굉장히 필요한 네. 정책일 텐데 거기에 대한 시각의 문제가 하나 이제 논쟁이 근데 문재인 정부 되죠? 때 너무 그렇게 풀어가지고 임대업자를 그렇습니다. 풀어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갭투자 고 논란이 그래서 예, 이제 있는 거죠. 거잖아요. 그 근데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또 한편으로는 예.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게 되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 예를 들면 내가 5채를 가지고 있는데 100억이다. 그럼 한 채 20억 아니에요. 네. 평균적으로. 예. 근데 100억짜리 하나 가지면은 또 보면은 1인 1주택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또 이 감면해 주는 게 많아요. 음. 또 거기다가 장기 보유하면 더 네, 있죠. 이제 장특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제가 많은데 네. 아니 10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20억짜리 5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으면 네. 이게 아니 한 채를 가지려고 하지 누가 5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00억짜리 한 채가 있는 지역은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습니다. 아파트가. 성북구 성북동에 부자들 많은 거 아니에요? 성북동에는 넓은 집들이 있는데 예. 뭐 100억짜리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꽤 비싸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아파트 한 채. 아파트 그러니까 한 30 몇 평, 뭐 40 몇 평 네. 평당 가격을 예, 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33평에 뭐 예를 들면 100억이면 3억이잖아요. 예. 평당. 2억만 잡아도 50평이면 100억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보면 둘 다 규제할 거냐.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도 규제하고 이제 다주택자도 규제할 거냐. 네. 이제 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둘 다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출구가 없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남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한테 네. 세금을 더 매기지 않겠냐. 그 불안이 있더라고요. 예, 이 제가 불안이 현장에 가서 아주 이제 투표로 현실화된 맞아요. 거라고 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사실 민주당이 또 정부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총선도 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전화로 몇몇 의원님들 전화를 돌려보니까 첫 말씀이 야 28년 총선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어려웠겠다. 예, 그 전망이, 저도 예. 그런 느낌이 의석이 사실, 뭐 예. 120에서 150 이렇게 막 점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그 지금 뭐 시간 아유 벌써 50분이네요. 근데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올라와서 월세가 너무 비싸서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서 이 친구들도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표를 거의 주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53% 정도가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균열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까지만 해도 2030 남성들은 대체로 뭐 50% 이상, 60% 가까이가 국민의힘 찍고 예. 20, 30대 여성들은 민주당.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그렇습니다. 지지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 이게 균열이 오고 그게 결국 이번 생활 문제를 다루는 지방선거에서 네. 표심으로 표출됐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이런 이제 이제 생활적 불만 네. 이런 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판 선거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게 그렇죠.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테면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강남의 요구와 그다음에 이 30대 여성들의 이 직장인들의 평범한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 시민들의 목소리와 민주당이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거냐 뭐 이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우리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선 갈등이. 노선을 좀
재정립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네. 반도체가 잘 될수록 AI 시대가 올수록 네.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노선 네. 이 문제는 결국 도전적 질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번 전당대회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네네. 방금 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그리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선거 관련된 질책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당정청 원팀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대통령 환송식에 정청래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여간 오늘 아침 조간이 전부 그냥 집중 네.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선관위 사태 때문에 너무 일이 많으니까 최소화했다. 그래서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정무수석 통해서 주말에 입장을 건넸다라는 건데요. 또 좀 이례적이죠. 예. 예, 이례적이고 총리가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나갔습니다. 그 총리는 또 교체 예정인데 네. 교체 예정인 총리는 나가고 당 대표가 안 나가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보면서 약간 우려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모든 정치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순방시마다 당 지도부가 늘 네. 이제 나가서 환송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게 이제 없고 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패인 네. 뭐 내지는 뭐 지방선거의 책임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더 사실 약간 주목받는 네. 그런 일종의 메시지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댓글창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갈등적 상황인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8년 이제 총선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네. 이게 갈등과 분열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도 당도 힘이 실릴 수가 없거든요. 그 어쨌든 단결된 힘으로 당도 정부도 이렇게 밀어갈 수 있는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좀 어떻게 치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로드맵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슈와 쟁점은 없고 사람에 대한 평가만 남는 그래서 손가락질만 해대는 이런 이제 상황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노선과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는 전당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수 어디다 쓸 거냐. 네. 그 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맞느냐. 또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문제. 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 대해서 미래를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네. 대책이 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상대방과 거의 진짜 밤샘 토론까지 하고 네. 주먹질까지 할 정도로 일종의 끝장 토론 네, 주먹질을 하더라도 그런 격렬함 예.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예.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네. 논쟁 예. 이런 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사실은 열패감과 분노, 실망감 이런 걸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번에 보면서 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 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근본적으로 보잖아요.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저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내가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었어요. 단 한마디도 사회적인 분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노조원들을 보면서 네. 이때까지 반도체 공장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나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자기는 생각하는가? 그렇죠. 자기는 물속으로 엘리트냐?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저는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의 공통된 어떤 걱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음. 이 근본적인 성장과 분배의 문제, 우리 사회 공동체가 과연 하나의 공동체인가? 잘 나가는 사람 따르고 못 나가는 사람 별도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예. 아주 중요한 지금 저는 변곡점에 있다. 갈림길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점은 당연히 더 잘해야 되겠고 지금 직면에 있는 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질문을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던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결국에는 개인 누구에 대해서 악마화시키고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 소위 혐오만 조장하는. 네. 그래서 오히려 나쁜 정치, 예. 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처럼 갑자기 재선거를 들고 나오지 않나, 그렇죠.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지 않나 예. 이런 식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어찌 보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사실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네. 지금 약간 우리 당 내에서 예. 이제 진행되는 어떤 서로 간의 다툼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드는 우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나오시는 당대표 후보자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려고 하는 여러 최고위원 후보자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자들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유튜버들 주요 당원들 이런 분들께 정말로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뭘까 이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번 전당대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근본적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대안 이런 거를 만드는 전당대회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게도 저는 잘못하면 큰 어떤 상처를 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저는 좀 새겼으면 좋겠다 싶고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역사적으로 보면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분열로 진보는 망해왔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가 꼭 그 꼴이 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정치권 안에 이제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안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통합적 전대를 치러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벌써부터 막 비속어가 엄청나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딱 찝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기자들한테도 막 이상한 별명을 붙여가지고 곤란하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행태가 놀이문화처럼 돼버렸어요. 예, 혐오. 그러니까 이제 네. 혐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 그동안의 상대방 소위 얘기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좀 예. 재미삼아 혹은 자기 카타르시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 근데 의원님 정도. 재미로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데 예. 재미로 이 누구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건 진짜 아닌 같은 것 진영 같습니다. 내에서 예.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를 이제 조장하는 행위와 말씀들을 버젓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충성도가 약한 사람처럼 소위 이야기하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야 수박이구나. 수박. 너는 우리 편 아니구나. 너는 장동혁보다 못해. 오히려. 의원님도 수박이라고 욕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이거는 저는 완전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예, 거다. 우리를 깎아먹는 행위고 네.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이제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열의 씨앗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이런 점을 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저는 품격 있는 언어, 좀 상대방 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인들 스스로 이런 걸 좀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나가고 조회수 높아지고 이런 재미로 어찌 보면 약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약간 묻어가는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더 저는 책임 있는 언행 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네. 면에서 저는 지도자라면 무릇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일수록 네. 저는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는 행태, 언행 이런 걸 하는 지도자들이 좀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여당을 비유하시면서 그릇, 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이 품어서 우리 진영을 좀 더 넓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너무 하면 나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열. 무릇 여당이라고 한다면 뭐 모든 정당이 그러하지만 당연히 지지 세력을 더 넓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좀 돌아볼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예. 좀 명심하셔야 될 대목 아닐까 싶고 저부터도 예. 진짜 대통령의 우려, 대통령의 걱정 이런 부분을 저는 잘 좀 명심하고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우리 당의 최고 리더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야지 네. 우리 당도 좋고 국민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택을의 교훈은 어떻게 민주당이 새겨야 됩니까? 아이고 분열이 결국에는 망조로 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조국 전 대표하고도 뭐 이렇게 친한 사이입니다만 조국 대표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자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자성해야 된다.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남 후보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문제 있는 행보를 반복적으로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성하거나 또 거꾸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해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 문제 없다는 식으로만 계속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좀 보면 유이동의 당선에 오히려 네. 기여한 거 아니냐? 예, 도와주는 이런 면이 있다고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본인도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이번에 선거 과정을 되짚어 봐야만 이후에 정치를 계속하시더라도 큰 교훈을 얻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평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민주진보 진영이 59%를 얻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맥시멈으로 얻은 겁니다. 합치면 이기는 선거였어요. 당연히. 예.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압승하는 압승하는 선거였던 선거죠. 거죠. 그리고 황교안까지 합치면은 유이동 후보하고 합치면은 40% 조금 안 됐거든요. 예. 이게 평택시장이 얻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평택시장이 59% 얻었거든요. 딱 그만큼 맥시멈으로 얻은 거예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정말 평택 역사상 어찌 보면 민주진보 진영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높은 민주진보 진영으로의 표를 몰아준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평가 그리고 반성 이런 부분이 뭐 이제 출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긴다 우리가 여당이고 네. 다수당이고 네. 아유 뭐 대통령 지지율 높고 별거 있겠어? 빽 있는데 예. 내가 대강한다고 뭐 큰 문제 되겠어? 아니 뭐 내란당 찍겠어? 결국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찍을 수밖에 그렇지 없어. 않다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야당이라는 심정으로, 야당이라는 자세로 저는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 한 표라도 더 얻고 단 한 표라도 소중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 국민들은 결국 태도를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어차피 미래에 대한 희망 이거는 태도에 달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태도 전환 이게 지금은 핵심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같은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까지 해서 이제 3자가 모두 출격했으나 결국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결국은 이제 어부지리로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는 기염이 나온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진보 전체가 좀 철저하게 반성하고 어떻게 연합 정치, 연대 연합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울산에서는 했잖아요. 울산은 경남도 했죠.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당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앙당이 애초부터 이거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었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울산도 사실 뒤늦게 단일화가 그쵸. 본격화됐단 말이에요. 예. 울산도 질 뻔했습니다. 2%로 차이로 그렇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만하면 바로 회초리를 국민들께서 든다.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네. 지금 결과들이다 이렇게 봐야죠.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예. 오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7분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앞두고 정말 치열한 노선 투쟁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이고 화합적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예, 저도 너무 싸우지 마시고. 예, 메시지를 네. 한번 내 보려고 지금 요즘 예. 계속 이제 고민 중이고요. 예.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끝내면서 저도 더 단단한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